자, 반갑습니다. 마산서중 학생들, 지금부터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158, 159, 160, 161페이지 이렇게 총 4페이지를 수업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말고사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요약 겸 힌트 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페이지에선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딴짓하지 마시고 수업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의 분할입니다. 자, 먼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흑인을 여기 눕혀놓고 이 기계를 돌려서 열심히 쥐어짜서 금화를 만들고 있고, 옆에는 이제 성직자 같으신 분이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있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흑인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고, 이 군인이 너무 무자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성직자는 왜 이 사람을 안 도와주고 왜 기도만 하는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오늘은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다. 신항로 개척 이후, 신항로는 누가 개척했죠? 이제 콜럼버스나 많은 탐험가들이 이제 유럽 대륙을 벗어나서 다른 대륙들을 탐험하면서 새로운 항로들이 만들어졌죠. 그다음 신항로의 개척 이후 유럽 열강들은, 여기서 말한 열강은 유럽의 강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세요. 열강들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다. 그들은 아메리카, 미국을 말하죠. 지금의 미국이랑 이제 밑에 멕시코, 저기 브라질 그쪽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이게 유럽의 신항로가 되겠습니다. 아메리카로 가는 길, 프랑스로 가는 길. 크게 이 두 대륙의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동남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쪽까지. 등지에 무역 거점을 장악하여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력과 물자를 공급받았다. 쉽게 말해서 착취를 한 거죠. 또한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정복지 주민들에게 크리스트 개종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자, 크리스트 개종. 자, 여러분, 정복지 주민들, 여기서 말한 정복지는 아까 말한 아메리카, 아프리카, 각종 동남아, 인도는 여러분 힌두교를 믿고 있고, 동남아에는 아무래도 불교가 많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에는 토속신앙, 아메리카에도 인디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인디언들도 각자 부족들이 믿는 종교나 뭐 조상을 믿거나 그런 종교가 따로 있었겠죠. 그런 주민들에게 크리스트교를 강요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복지 주민들에게 다른 종교도 아니고 크리스트로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종교를 강요하면서 이 식민지 주민들에게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강요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9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유럽 열강들은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자본가가 대다수의 중소자본가를 흡수하여 소수의 거대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큰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집어삼켜서 엄청나게 큰 기업, 거의 국가의 힘에 맞먹는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었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기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었다고 했잖아요. 자본주의의 상징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공장이죠. 이제 공장을 많이 만들면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었고, 공장은 무엇을 만드는 곳이죠, 여러분? 그렇죠, 물건을 많이 만드는 곳이죠. 이제 물건을 많이 쌓다 보니까 이제 물건은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은 없고, 사람들은 계속 일은 많이 하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물건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이제 공장주의는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람들 월급도 주고 또 재료도 사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제 주변에 식민지가 보이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유럽 열강들이 그토록 식민지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이제 본국에서 물건이 계속 쌓이면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물건이 안 팔려서 이런 기업가들이 망하게 생겨서 안 되겠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식민지 주민들에게 강제로 팔아버리게 해보자. 뭐 빵이 됐든 뭐 숟가락이 됐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서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열강들은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값싼 원료와 노동력. 아무래도 커피를 만들려고 해봅시다. 커피. 영국에서 커피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영국 사람들은 임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브라질 사람들은 이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한테 10만원 줄 거 브라질 사람들한테 1만원만 주면 되고 값싼 노동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원두가 잘 안 자라서 비싸요. 근데 브라질은 원두가 너무 잘 자라서 남아 돌죠. 원두가 싸요. 이런 식으로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식민지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국내로 넘쳐가는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국내에 남아돈 자본을 투자할 곳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였다. 어디가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방금 말했죠?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힌트 뿌리고 있습니다. 이에 월등한 군사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지배하였다. 그러면서 제국주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즉, 이 페이지를 정리하자면 유럽 열강들은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만들었고 식민지로부터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제국주의라고 부른다. 이런 게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어요. 말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 문어발식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영국을 풍자한 그림. 자, 잉글랜드라고 여기 써져 있죠. 영국은 여기인데 여기는 보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인도 보이고 캐나다 보이고 영어가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 문어가 이제 잡고 있죠. 막 크라켄이 연상되는데 자,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영국 식민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말하는 바는 영국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식민지를 지배했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영국은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해는 낮에 뜨고 밤에 지는 거겠죠? 그럼 영국에도 밤이 올 건데 왜 해가 안 질까요? 자, 영국은 식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영국이 있으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겠죠? 여기가 낮이면 여기는 밤이고 여기가 낮이면 여기가 밤이고 낮과 밤이 바뀌어야 되는데 영국은 여기 다양한 전 세계 식민지를 뿌렸기 때문에 밤 12시에 영국은 밤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는 해가 떠 있는 낮이 되겠죠. 그래서 영국 식민지는 영국 국가가 되는 거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해가 안 떠 있는 곳이 없다. 여기서 해가 지고 가면서 계속 전 세계 영국의 나라는 해가 떠 있다라고 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식민지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풍자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다. 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들은 크리스트를 믿었어요. 기독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종교에서는 이제 착하게 살아라, 뭐 남들을 괴롭히지 마라, 물건을 훔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착하게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식민지화 시키고 착취를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 윤리와 어긋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민지를 너무 갖고 싶은데 종교 윤리상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어요. 우리는 정당하다. 우리가 식민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라고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쳐놓고 우리가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잘 들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겠죠. 크게 두 가지로 정당화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사회 진화론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인종주의를 내세웠어요. 먼저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우월한 나라가 있고 열등한 나라가 있다. 나라든 급이 있다. 우월하고 열등한 나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국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영국은 우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열등한 나라. 예를 들면 그 당시 한국으로 되겠죠. 그 당시 한국은 많이 발전이 더뎠으니까 근대화가 되지 않았었죠. 그때 우리같이 우월한 나라 영국이 열등한 나라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
인간 사회의 무제한 자유 경쟁을 합리화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이제 영국이 우월하고 한국이 열등하니까 우리가 이 한국을 지배해줘야만 우리 우월한 문화나 자본, 기술들이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한국도 비로소 열등에서 우월로 갈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영국의 주장이었습니다. 영국은 우월한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즉 사회 진화론이 정당화되는 것은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논리.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인종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주의는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개화시키는 것이다. 즉 예를 들면 백인과 황인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인종이니까 우리 백인은 우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한 황인종을 우리가 지배해야만 이 사람들이 개화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만약 황인종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황인종은 개화하지도 못하고 평생 열등한 인종으로 살아갈 것이다. 즉 우리가 지배하는 것은 황인종한테도 이득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배를 해야 얘네들이 우월한 유전자로 우월한 인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제국주의자들은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사회 진화론이 무엇이고 인종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꼭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던 게 사회 진화론이고, 그 다음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 게 인종주의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60페이지. 자, 아까 말한 게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종이야. 우리 땅이 넓어질수록 인류에겐 행운이지. 이거 말했던 게 히틀러도 그렇죠. 히틀러는 이제 히틀러 본인 이제 독일 사람들은 우월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열등하다 하고 하면서 억압하고 그랬었죠. 여러분 우리 학기 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참 배울 때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의 싸움이라고도 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그런 것처럼 그 발칸반도에서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이 싸워가지고 그게 1차 세계대전의 시초였고, 그게 사라예보 사건으로도 이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는 되게 인종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기억한다면 역사를 공부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를 나눠 가졌습니다. 자, 아프리카 이 부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 신항로 개척 이후 프랑스 서부 해안에서 노예들을 많이 납치해 갔어요. 흑인 노예들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황금 무역이 행해졌다. 프랑스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황금 같은 보석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었어요. 15세기 말에 그랬고, 그 다음 19세기로 넘어가면서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내륙 사정을 유럽에 알리면서 유럽 열강들이 앞다투어 아프리카로 진출했다. 여기서 말하는 내륙 사정들은 아마 아프리카가 정말 지배하기 좋다, 쉽게 누구나 가면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국은 이집트의 혼란한 국내 사정을 이용해서 수에즈 운하를 사들였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말했습니다. 분명히. 영국이 뭘 샀다고요? 수에즈 운하를 샀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지름길 역할을 하였으며 영국은 이를 장악하고 이집트를 보국화하였다. 자, 수에즈 운하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여기 이 부분이 수에즈 운하인데,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이쪽에서 여기 인도가 있고, 만약에 이쪽에서 인도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를 못 가게 막아버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엄청 멀죠. 그만큼 수에즈 운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든 사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가 정말 여기를 아예 막아버리면은 이쪽에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됐기 때문에. 최근에도 수에즈 운하가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수에즈 운하가, 일단 운하가 뭐냐면
여기 있는데, 여기 원래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여기다 물을 통하게 한 다음에 이제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거죠. 작은 수로를 직접 만든 거예요.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데 한 번에 많은 배가 못 지나가기 때문에 천천히 질서 있게 지나가야 되는데, 최근의 문제는 이제 이 수로에 배가 여기 부딪혀가지고 여기 좌초가 된 거예요. 배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 그러면 지나가려고 많은 배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배 때문에 못 지나가. 근데 이 배들은 여기다 몇 날 며칠까지 배송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배 때문에 못 지나가니까 약속을 어기고, 그럼 위약금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많은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이 배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수에즈 운하가 문제가 되었었던 거죠. 아무튼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사들였습니다. 또한 영국은 케이프 식민지를 차지해서 케이프타운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맨 남쪽에 있죠. 사들여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하였다. 이후 아프리카 북부와 남부를 잇는 종단 정책, 즉 여기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샀다고 했죠. 그리고 케이프타운을 차지했다고.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 되겠죠. 남과 북을 이으려고 했어요. 이걸 바로 종단 정책. 여러분, 종단 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북에서 남으로 잇는 종단 정책을 추진했다, 영국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알제리를 거점으로 세력을 점차 넓혀서 튀니지까지 차지했습니다. 자, 알제리를 거점으로 처음에는 알제리로 시작을 해서 튀니지까지 세력을 넓혔어요. 그 드넓은 서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한 프랑스는 알제리와, 처음에 차지한 알제리와 동쪽의 마다가스카르 섬 여기를 차지했어요. 이걸 이렇게 잇고 싶어 했겠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 이걸 잇는 정책을 뭐라고 부른다? 횡단 정책을 부른다. 서쪽에 있는 알제리와 동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를 이으려고 했던 게 횡단 정책이고, 이것은 프랑스가 추진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종단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횡단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종단 정책은 영국이 아프리카 북부와 남부를 이으려고 했던 정책이고, 횡단 정책은 프랑스가 서쪽에 있는 알제리와 동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을 연결하려고 했던 정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단과 횡단 정책을 펼쳤고, 그 다음 프랑스는 파쇼다에서 종단 정책을 추진하던 영국과, 여기가 파쇼다죠. 왜냐면 아까 영국은 이렇게 종단 정책을 추진했고 프랑스는 이렇게 횡단 정책을 추진했으니까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파쇼다에서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 일어나진 않았어요. 다행히 원만하게 마무리됐어요. 여기 파쇼다, 이걸 바로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파쇼다 사건.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중간에서 만난 곳이 파쇼다고, 여기서 일어난 게 1898년에 일어난 파쇼다 정책이다. 파쇼다 사건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영국 인도에 진출했고 19세기 후반부라면 인도에서 직접 지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목화, 솜 이런 걸 재배했겠죠. 그 훗날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건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청나라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니까 삼국 무역을 추진합니다. 인도는 청에게 차를 사들이고, 차를 산 대신 인도는 영국 청에게 은화를 주고, 이 은화를 갖죠. 청나라는 이제 영국한테서 아편을 사들입니다. 아편을 사고 그 대가로 은을 받고, 영국은 다시 또 은을 인도에 줘요. 그 다음 또 이 은화를 청해 주면서 차를 사고, 그럼 청나라는 또 이 은화를 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아편을 사고, 그러면 인도와 영국 다 영국 자기 거니까 영국은 동일한 은화를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청나라로부터 차를 빼오고 아편을 넣는 거죠. 청나라는. 그렇게 청나라가 점점 아편에 중독이 되면서 결국 아편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뒤에 가서 배워보도록 하고, 아무튼 전쟁을 통해 강제적으로 청의 문을 열고 침략을 본격화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처음부터 영국이 청나라에 이제 삼각무역을 실시한 건 아니라, 처음엔 무력으로 쳐들어갔겠지만 중국 청나라가 그렇게 또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죠. 큰 나라니까. 아무튼
청나라가 쉽게 군사적으로는 안 밀리니까 그러면 편을 써볼까 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영국은 청나라의 문을 열려고 침략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죠. 그리고 프랑스 역시도 영국의 일 뒤를 이어서 청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청나라를 탐내는 나라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동양의 중심이었으니까 그 당시 청나라는. 이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반도 등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자바섬을 장악하고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을 식민지로 삼았다.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태평양의 많은 섬을 식민지화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가지려고 했다. 또한 러시아는 서아시아 지역으로 남하를 했고 영국과 대립했다. 이 부분은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럽 열강들의 주목을 받았다. 서아시아 지역, 즉 아프간, 이란, 지금의 중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아시아 지역. 중동하면 석유죠. 그래서 러시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침범해서 석유 자원을 장악하는 것을 영국은 막으려고 맞서 싸웠죠. 이 부분에서. 자, 방금 수업한 내용 중에서 이제 영국은 어디를 식민지화 했다고요? 영국은 동인도, 일단 인도를 식민지화 삼았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식민지화 삼으려고 했지만 이때는 삼지 못했고, 대신에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자바섬과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지배했고, 그 다음 미국은 필리핀과 태평양 많은 섬들을 지배했고, 또다시 일본은 조선, 러시아는 서아시아 지역, 이런 식으로 각 나라와 이 나라가 식민 지배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외우진 않더라도 이걸 보고 이건 영국 식민지였지, 아니야 이거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지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운 내용 정리한 길은 지난번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뒤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한 내용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거 다 풀어보시고 학교로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앞부분 시험 문제 힌트 요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0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여러분. 150페이지에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동랩인데 이거 다 원격 수업으로 수업했던 거죠. 선생님이 쭉 보고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만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미국 쪽에 노예제도, 남북전쟁이랑 노예해방,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남쪽과 북쪽이 남쪽은 노예해방에 찬성했는지, 북쪽은 노예해방에 찬성했는지, 찬성과 반대를 했다면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했는지 그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쪽은 이 이유로 찬성을 했고 이쪽은 이 이유로 반대를 했구나라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 근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어떤 산업이 발생했는지, 어떤 무역을 지향했는지 여기 다 나오니까 교과서 잘 읽어보시고 꼭 시험 문제 맞추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저번 시험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 딱 냈습니다.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에선 절대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교과서를 5번 정도만 정독, 외우려 하지 말고 5번만 정독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면서 시험 문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부분 그렇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자. 멀로 선언 이 부분 한번 읽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시고, 답은 맨 뒷장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 뒷장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학교로 와주세요. 모르겠는 거 있으면 학교 와서 물어보시고. 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이 3가지 인물 중에 저는 시몬 볼리바르 이 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아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 볼리바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진을 보고 볼리바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볼리바르 선생님 왜 볼리바르를 좋아하는지, 볼리바르의 업적은 무엇인지, 볼리바르가 한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크리오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크리오요라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이 크리오요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는 여기 나와 있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오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에스파냐인 부모를 하여 태어난 백인을 가리키고, 즉 조상이 백인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크리오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크리오요는 본국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죠. 너넨 진짜 백인 아니잖아. 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이잖아. 우리랑 달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로 인해서 불만이 쌓였어요.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쌓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아메리카 독립을 선언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한 번만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돼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을 겁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는 거 거의 다 얘기했고, 선생님이 말 안 한 것 중에 시험이 나온다면 아마 배운 내용 정리하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운 내용 정리하기에 대한 답은 역시 이런 데 다 나와 있고, 이 문제 잘 읽고 교과서 잘 정독하시면 이번 시험에서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좀 푹 쉬시다가 다음 시간 수업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